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거의 3년여 만에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는 자주 뵙는데 와이스트리트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그 사이에 무궁한 발전을 이루신 와이스트리트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이니까 제한적인 발전. 이 스튜디오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빈 사무실에 약간 카메라 설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방음도 되고. 네,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조명도 이렇게 잘 대빵크죠, 조명. 대빵크 조명이 갖춰져 있어서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어우 예쁘시다. 한가인인 줄 알았네. 스튜디오 느낌으로 입에 침 바르시고 스튜디오 느낌이 정말 물씬 나고요. 카메라도 되게 여러 개 보여서 그간 발전을 이루시는 와이스트리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란도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그 지식 소상공인, 지식 자영업자.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지식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고란 기자님을 모신 건 스테이블 코인. 네네.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난리예요. 너무 많이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코인 시장과 지금 약간 분위기, 그냥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자면 예전에는 어떤 이제 코인 시장에 뭔가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와 약간 그냥 발이라도 걸치게 묻은 거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묻은 알트 코인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가자. 네, 그래서 이른바 김치 코인들도 되게 많았고요. 21년을 보자면 알트 불장이 나면서 진짜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이번 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크립토에 그 오리엔티드된 테마잖아요. 그런데 이 테마로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번 장의 특징이 아닌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장 가자를 외치는 것과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국장 쪽에 더 투자 기회가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 코인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하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누가 요새 코인하니 국장하시라고 이제 코인 관련주. 네, 코인 관련 주가 뜨지 코인은 안 떠요. 그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오른 이유가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여러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죠. 그래서 뭐 어느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뭐 상표권을 출원했네 뭐 기사 뜨면 또 바로 막 주가 반영하고 막. 그러게요. 상표권 출원은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와이스트리트 코인.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합니까? 스테이블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게 패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디에다 이제 고정이 되게끔 움직이게 한다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달러에 이 코인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끔. 제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제 코인 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보자면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스테이블하냐? 그거는 다 달라요. 어디에 대해서 가치가 안정적일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99%가 달러에 대한 가치가 안정적인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달러화를 갖고 있거나 미 국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제가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이제 성장할 때 예전에 한 2018년도 그렇고 뭐 2021년 뭐 요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생겨나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예전에 이제 코인 거래를 할 때는 코인 시장의 기축 통화가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알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들고 가서 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사고. 바꾸는 거죠. 네, XRP를 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더리움 1 이더리움은 0.0001 BTC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익숙하지가 않냐면 우리는 원화를 입금해서 알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런 거래가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법정화폐가 거래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코인 살 수 있는 일종의 교환권.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를 좀 백화점이라고 보자면 우리 코인 거래소에 쓸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코인.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치가 만약에 이렇게 변동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BTC, 1 이더리움은 0.001 BTC라고 했을 때 이 BTC 자체가 번해버리면 또 가격 표시가 좀 사기가 좀 애매하고 막 힘들잖아요. 번해버린다는 거는? 변한다는 거. 가치가 그러니까 변하면. 그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크니까. 맞아요. 이 변동성이 큰 거 가지고 그걸 기축으로 또 해가지고 변동성이 큰 거를 산다.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가치가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막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가격표가. 예,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쓰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게 아니라 기축통화를 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요. 비트파이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홍콩 기반의 이제 거래소였는데 그 비트파이넥스가 있고 그 모회사가 아이파이넥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파이넥스라는 모회사 밑에 비트파이넥스가 있고 비트파이넥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거래소에서 좀 거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했을 때 그 아이파이넥스 밑에 있는 테더라는 회사에서 USDT를 발행을 해서 그 USDT를 거래소에 기축통화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내에서 무엇이든 편하게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USDT를 살 때 그냥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원화를 1,400원 내고 USDT 하나를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들 혹은 뭐 트레이딩 회사 같은 곳은 테더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달러를 들고 와요. $10,000를 들고 와서 $10,000어치 USDT를 발행을 해줘. 라고 하면 테더사가 $10,000어치 USDT를 그 해당하는 그 회사의 통장에 꽂아줘요. 지갑에다가. 일종의 예치금처럼? 네, 꽂아주고 그 $10,000,000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운용을 하는 거죠. 약간 이게 비유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카지노 갔을 때 칩으로 바꿔주는.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소라는 카지노 입장권이다라는 이제 비유도 쓰는데 제가 아까 백화점이라고 약간 순화해서 저만 그런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이제 표현 쓰는데 그래서 그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USDT가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거래소에서 USDT 페어로 하니까 이게 거래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러 개가 생겨가 났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제가 안정적이다. 그 뭐에 대해서 안정적이냐? $1라는 가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달성을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달성을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성한 방법 중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담보자산. 담보자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어치를 들고 오면 그 $10,000가 담보자산이 돼서 $10,000에 해당하는 USDT를 발행을 해주는 방식이죠. 지금은 99%가 아니 뭐 99%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담보자산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담보자산인데 이건 법정화폐 담보거든요. 달러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크립토 담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담보로 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이라는 건 $1 가치의 1다이는 $1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담보 자산이 뭐냐면 이더리움이에요. 그것도 변동성이 큰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거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이더리움 자체 가격이 바뀌니까 이게 $1 가치가 잘 유지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이더 가격이 막 급락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서 $1 가치 팩이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 이제 그 다이를 발행하던 이제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이더리움 담보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달러 담보도 추가하고 미국채도 추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의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USDT 같은 그 완전 법정화폐 담보 시장으로 좀 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던 테라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에 있었던 테라. 이거는 알고리즘을 방식. 바탕으로.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담보 방식이라고 했을 때 달러가 담보가 되거나 아니면 크립토가 담보가 되거나 실질적인 담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발행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른 발행량 조정을 통해서 $1는 1UST 가치를 이제 유지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른바 그 테라루나 사태 때 그 이게 패깅이 깨지면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이런 지금 난리가 벌어진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법정화폐 담보형 그리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크립토, 코인 담보형 그리고 알고리즘형. 근데 알고리즘형은 이미 이제 실패가 돼서 그 거의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능한 목표다. 불가능한 목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크립토 업계에서 보자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한다는 건 이른바 크립토 중앙은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채든 달러든 살 필요도 없이. 네, 맞아요. 알고리즘만으로 무한히 이른바 암호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유통량이 신이네요, 생기는 신. 겁니다. 신. 그래서 이게 크립토 중앙은행을 그래서 다들 꿈을 꾸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마냐 뭐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앞서 테라루나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테라루나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좀 오래 갔던.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을 때 이제 터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요거 알고리즘 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옐런 장관도 나와. 그 이게 크기 전에 이 터지기 직전에 옐런 장관이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의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그런데 아하. 실제로 이게 터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 담보 스테이블은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정했고요. 아예 될 수가 없다. 네,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상원을 통과했고요. 아직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 뭐냐면 무조건 그 아까 말씀드린 법정화폐 담보가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싶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정에 따르면 1대1 이상의 준비금을 갖춰야 되고요. 그 준비금은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 93일 잔존만기 93일 이하이거나 아니면 93일짜리 단기 국채만 담보로 쓸 수 있어요. 그 다른 담보 안 되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아니면 달러에 준하는 자산만 담보로 담고 있도록. 네. 법으로 정한 거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이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네. 그 뭐 해외 발행 사업자 역시나 미국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니어스에 나와 있는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지만 합법적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사업을 안 하면 이거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네. 네, 무조건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 크립토 세계에서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거는 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미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자신들의 이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활동을 접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으로 법적으로 달러나 단기 국채만 담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들이 실제로 그걸 담아놨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담아놨는지를 그 해당 법안에 보면은 감사를 받도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테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테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간 그 영역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갖고 오면서 여전히 살아남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2%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법정화폐 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물 자산 담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옛날에 테더가 제가 홍콩 기반의 거래소라고 했잖아요. 네. 이 테더가 이 USDT를 발행할 때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리저브 담보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중국 어음을에다 투자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약간 뭐랄까 중국 회사채나 아니면 이런 약간 그 미국 국채 아니라 리스크가 더 높은 그런 왜냐면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헝다 사태 터졌을 때 약간의 디패깅이 나기도 했었어요. 야, 근데 이게 왜냐하면 테더가 공개적으로 감사를 이른바 4대 회계법인 뭐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라 저기 어디 버뮤다에 있는 조그만 회계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얘네가 자기들의 담보금 구성을 안정적인 미국 국채가 아니라 중국 어음에다가 상당 부분 투자했던데? 라고 이제 의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헝다 사태 터졌을 때 약간의 디패깅이 나기도 했었는데 뭐 금방 다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진짜 옛날에 2015년 17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때 17년에 연초에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17년 우리 불장 생각하면 되게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뉴욕대 교수가 뉴욕대인지 아무튼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물론 테더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 테더가 USDT를 발행하는 구조는 뭐냐면 일단 고객이 뭔가 들고 와서 달러를 들고 와서 달러를 맡기면 그 돈으로 USDT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2017년 그때 당시 테더가 했던 짓이 담보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USDT를 찍어서 그 돈으로 비트를 삽니다. 그럼 비트가 올라가죠,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요. 그럼 다시 이거 YG 부스터를 죄송합니다. 이 귀한 YG 부스터를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요. 그걸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에 대해서 테더는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테더가 담보금 관리가 불투명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라도 투명하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나왔다가 22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뉴욕 검찰하고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벌금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좀 네, 하죠. 합의를. 벌금 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앞으로 잘해라고 하면서 뉴욕 검찰과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기마다 이걸 다 공개하는 걸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테더 측에서도 뭐라고 입장을 바꿨냐면 이제 우리는 준비금을 100% 미국 국채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 국채를 제외한 다른 자산들 있잖아요.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중국 어원 비중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23년부터. 그러면서 다 이제 미국 국채로 바꿔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그 지니어스 액트에 이제 충족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제가 또 오기 전에 방금 그 벤크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테더의 CEO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거기 봤더니 그 인터뷰할 때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 발행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미 다 맞춰서 우리는 미국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좀 더 투명하게 미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전용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의사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담보금 구조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면 테더 같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닌 곳들은 발행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해외 발행 사업자 역시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는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면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테더가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 못하는 거죠. 테더가 미국 국채를 지금 지난해 기준 24년 기준으로 미국 국채 순매수 기준으로 보자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샀어요. 어디 뭐 국가 순으로 쳤을 때요? 네네.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순매수 주체로 보자면 세계 7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잔존한 그 미국 국채 보유 기준으로 보자면요. 한국보다도 많습니다. 독일보다도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어요. 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빠져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난리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니어스 액트의 해외 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걸 규정을 다 지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테더 이거 이제 우리 와서 사업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양지로 끌어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요. 테더가 망하면 미국채 시장이 작살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를 중국이 사줬잖아요. 일본이 사주고.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 일본이 모두 미국채 순매도 국가거든요. 그러면 그 순매도 국가의 몫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테더 같은 네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맞습니다. 이제 고객이네요. 그렇죠. 미국 재무부에 네. 우리 채권을 사주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재무부고 우리 고객님들 우리 채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실제로 재무부가 그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기 전에 5월 초가 되나 아무튼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내놓은 거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자면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28년 기준으로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재무부가 푸시를 하면서 내놓은 근거가 뭐냐면 2,500억 달러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 28년 기준으로 2조 달러로 성장할 거고 그러면 그 2조 달러 어치의 미국 국채의 매수 주체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라고 이제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무부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밝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누구나 채무자는 약간 쫄리기 마련이고 채권자가 약간 좀 갑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테더가 미국 재무부의 채권자예요. 아니 근데 그게 슈퍼을. 그러니까 을인데 갑 같은 을. 네 맞아요. 슈퍼을. 야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재무부도 테더한테 함부로 못 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면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제가 그 4월 달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시장, 크립토 시장 규제 관련돼 가지고 몇몇 변호사분들이나 이게 당국에서 약간 그 미국으로 네. 뭐라 그러네? 뭐 연수가 아니라 뭐라지? 탐방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스터디하러 갔다 스터디를 하러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따라갔던 그 기자가 기자를 이제 만났는데 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테더 회사의 직원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지난해 얼마를 벌었냐면요. 테더가? 테더라는 그 회사예요. 매출이요? 순이익이요?
순이익이요. 테더가 작년에 13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잠시만요. 137억 달러? 네. 이게 모건 스탠리가 134억 달러고요. 마스터카드가 129억 달러, 시티그룹이 125억 달러인데 테더가 더 벌었어요. 그리고 이 테더 수익의 절반은 미 국채 수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2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여기 순이익의 절반이 미 국채 수익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대동강물장사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한테 이자 받는 거니까. 네네. 대동강물장사.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더 직원이 늘었나? 아무튼 100여 명이거든요. 100여 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갔다 온 그 기자의 말에 따르면 테더에 있는 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직원은 어떤 종류의 직원일까요? 어떤 종류? 변호사. 대관 업무 쪽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규제 중요하네요. 리스크가 있기 중요하네.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 테더가 한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뉴욕 검찰하고 합의하고 이제 공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담보 구성을 다 바꾸고 그 또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분을 얼마를 스왑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는데 캔터 피츠제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테더가 아까 국채를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테더가 갖고 있는 국채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운용사가 캔터 피츠제랄드라는 곳인데 여기 CEO가 누구였냐?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지금 현재 상무부 장관. 그런데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이거 회사를 누가 하냐? 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엮여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켄터 피츠제랄드가 테더의 지분을 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얼마 구조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른바 우리 이제 피를 섞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보기에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 상무장관으로 가고 규제 리스크 있으니까 테더 측에서도 테더가 사실 이렇게 돈을 잘 번 회사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투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기 싫죠. 필요했어요. 그럼요. 여기 돈이 넘쳐나는데. 맞아요. 이 CEO가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테더와 경쟁사라고 표현하기에는 한참 떨어진 2등인 서클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31달러의 IPO 가격이었는데 장중 한때 300달러까지 돌파했다가 새벽에 마감한 거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얼마예요? 이제? 지금 한 240달러인가 제가 250달러까지 봤었는데 어쨌든 31달러의 IPO였어요. 테더는 아예 이제 투자받을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너 서클 관련돼서 너 상장할 거냐라고 했더니 상장할 의사 없다라고 테더는? 하면서 그 CEO가 테더는 외부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립자들은 엑싯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저 같아도 1년에 막 10수조 원씩 벌고 있는데 야 상장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배당하자. 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서 서클의 높은 기업 가치는 그러니까 서클이 경쟁사라고도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2등이거든요. 그런데 서클이 지금 현재 그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게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테더 입지를 강화할 거다. 만약에 서클이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에비타 기준으로 보자면 퍼가 한 400배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 테더에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4조 달러가 가치가 있다. 이게 삼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00배. 네. 근데 너무 약간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뭐 낮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클의 그 배수를 우리 테더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그러면 우리는 4조 달러 기업 가치가 있어.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와, 5천 몇백조 원의 가치? 삼성전자. 그건 이제 테더 CEO가 얘기하는 20배,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서클이 받는 높은 기업 가치 그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우리 테더에 적용하지? 그럼 우린 4조 달러짜리 회사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상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대단하다. 크립토 부자들 순위를 내면 어쨌든 장펑자오가 제일 부자긴 해요. 바이낸스 설립자. 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2, 3등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테더의 창업자. 네. 그쪽. 그쪽. 근데 이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집안이랑 또 연결이 네, 되어 맞아요.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 연준에 대해서 지분율도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다. 물론 이제 공개는 안 됩니다만 네네. 의혹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코인 발행하고 있고 비슷하네요, 미국이. 네. 그래서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아까 대동강 물장사라는 표현을 봉이 썼잖아요. 김선달. 봉이 김선달.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갖고 와서 발행해서 유통만 시키면 그 담보금은 가지고 국채만 들고 있어도 국채이자 나오잖아요. 네. 그 수익이 지금 현재 테더 수익이 지난해 뭐 140 몇억 달러 벌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가문 회사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뛰어들어서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왠지 할 것 같았어. 아 했어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트럼프가 약간 이게 지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걸쳐 있는 건지 이름만 내거는 건 좀 모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어. 근데 바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갖고 가서 어쨌든 알고 보니까 트럼프 회사였어요. 사실상 트럼프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이름이 재밌죠. USD1. USD1? USD가 달러잖아요. 네. 근데 원이야. 이건 뭘 상징하냐? 우리가 에어포스 원처럼. 맞아요. 야, 우리 뒤에 누구 있는지 알지? 우리 트럼프 있어? 그분 계시다. 믿고 살아. 네, 뭐 이런 거. 이거 그 아들들 중에 차남이 이쪽 크립토 사업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이 차남에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테더는 돈을 엄청 많이 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CEO에 따르면 안에 자기들이 137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상장된 서클 같은 경우가 지난해 순이익이 얼마냐? 1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거기는. 너무 조금이죠. 1억 5천만 달러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2천억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테더는 137억 달러를 벌었다니까. 거기랑 비교하면. 네. 네네네. 그리고 USD 그 서클의 약간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5%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더의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어쨌든 서클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현재 발행 기준으로 보자면 테더가 한 1,6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클이 61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익으로만 보자면 테더 순익을 생각하면 서클도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아까 1억 5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왜 서클은 이렇게 돈을 못 버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점이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결되는 건데 발행을 많이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많이 쓰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독려를 할까? 그걸로 뭐 코인 매매하라는 게 제일 많을 것 같고. 이게 마케팅 비용 같은 걸로 이제 광고는 이런 걸로 된 게 많이 나가는데 이 서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거래소들의 USDT 페어로 해가지고 코인 거래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돈을 쓸 필요도 없이 거래소가 알아서 USDT 페어를 자기네들 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네, 따로 뭔가 그 USDT가 거래소한테 야 우리 USDT 좀 써줘라고 하면서 뭔가 마케팅 비나 아니면은 뭔가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떼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USDC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장땡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플랫폼이잖아요. 화폐 유통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플랫폼은 먼저 들어가서 먼저 그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승자죠.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플랫폼을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역시나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화폐 유통 플랫폼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USDC가 들어와가지고 이 시장을 넓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넓히지? 우리 이거 그럼 거래소들이 우리 USDC 페어를 써줘야 되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USDT 페어가 있으면 여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달러가 나온다고 치면 BTC, USDC 페어는 한 10,000달러 나오나?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별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USDT를 써왔기 때문에 아까 플랫폼의 특성상 계속 USDT 페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톡 쓰기 시작하면 맞아요. 라인 쓰기는 좀 불편하고. 게다가 이게 거래할 때 거래량이 많아야지 이른바 그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 호가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USDC를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SDC가 이 시장을 파고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략한 게 어디냐? 코인베이스. 그는 거래소. 네, 미국 거래소죠. 네. 이 USDC 역시 미국 회사입니다. 초기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은 이제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아까 제가 USDT 테더는 홍콩 약간 중국계 느낌이 살짝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택가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미국 회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출발은 그랬어요. 그래서 USDC 입장에서 USDC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회계감사 정확히 받고 다 공개한다. 우리 투자사들 보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에 있는 유명한 애들이야. 근데 그럼 뭐야 안 쓰는데. 그래서 USD 서클이 공략한 게 어디냐면 코인베이스랑 손을 잡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1등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한테 우리 USDC의 유통 수수료의 절반을 너희에게 줄게. 우와. 대신 우리 것 좀 유통 잘해줘. 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 USDC 유통 수수료로 그러면 서클을 살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사야 되는 그래서 거 아닙니까?
서클 너무 비싸니까 코인베이스 사라라고 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주가가 뒤늦게 약간 오르기도 했었어요. 갑자기. 늦었네. 네, 약간. 아이, 늦었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서클이 상장하기 전에는 코인베이스가 이걸 서클 인수한 해 만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왜냐면 둘 합치면 좀 시너지가 있으니까. 합병.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합병은 안 됐고 이제 상장을 한 거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까 그 유통 수수료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에다 지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익률 측면에서 서클이 테더보단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완전 불리. 이게 영업 마진율이 그렇죠, 서클의 영업 마진율이 20%밖에 안 돼요. 20%도 사실은 상당한 건데 테더 보세요. 그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137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서클 그때 IPO 때도 그렇고 상장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난리가 났는데 서학개미들이 뭐 엄청나게 막 따라붙고 그런 배경이 또 있었다. 하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1등 사업자랑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클이 상장하기 전에 재무부가 아까 28년에 2조 달러까지 시장 커질 거야 이러면 그러면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약간 문제랄까? 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알트코인 시장이 조용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하잖아요. 네.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USDT를 사도 1USDT지 그게 뭐 1.5가 되고 2가 되고 이럴 일은 없거든요. 네. 투자할 코인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뭐가 있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IPO 시점을 제가 잘 골랐어. 서클이 상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은 유동성이 다 서클로 일제히 몰려들면서 거의 서클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IPO 할 때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네. 그것도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네. USDT가 테더 거고 USDC가 서클 거고 USD1이 트럼프가 네네 맞아. 트럼프 이제 차남이 만든 회사에서 발행한 건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제가 아까 유통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가 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USD1을 발행을 했어. 그럼 이거 발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거 USD1 좀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를 누가 만들어줬냐? 바이낸스가 만들어줬습니다. 바이낸스요? 네, 이게 다 엮여 있는데 바이낸스가 글로벌 거래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창업자가 중국 장펑자오 네. 원래 캐나다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캐나다인. 네네네. 아무튼 그 장펑자오가 바이낸스가 약간 미국에서 그 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려면 이른바 이제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 등 여러 가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1년 지내다 왔었는데 제가 지금 바이낸스 여기 앱 열면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그 바이낸스 앱을 열잖아요. 그러면 바이낸스 이 앱은 미국 영토에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US를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앱이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바이낸스 US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바이낸스 US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그 거래량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그 미국 법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S만 쓰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우회로를 열어주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특혜. 특혜가 아니라 약간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벌금을 맞았어요. 그리고 장포자도 감옥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데 테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오는 우리가 다 묻어줄게 여기서. 착하게 살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해라라고 해놓고 이제 장펑자오는 뭐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이나 뭐 아무튼 뭐 비영업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살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사면을 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 여기에 관련된 직무에 5년인가 몇 년 동안 이제 하면 안 돼요. 네네네. 금융범죄는. 되게 하고 싶죠.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USD에 유통을 시켜준 게 제가 바이낸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바이낸스가 중동 어디지? USD1.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중동 사우디인가? 아무튼. 아부다비인가 하여간 어디서 투자를 받았어요. 거기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받았냐면 USD1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USD1을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금을 바이낸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생기죠. 그래서 이 USD1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발행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중동머니가 바이낸스에 투자할 때 USD1으로 투자를 시켜준 거죠. 약간 페트로달러 느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 그러고 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장펑자오가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미리 이렇게 이제 두 손에 이제 땀 나듯이 이렇게 비빈 건지 저희가 대통령님 그 집안에서 하시는 USD1을 좀 밀어드릴 테니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 이게 사면을 대가로 해서 이게 다 짬짬이 뭐 한 거다라면서 되게 그 바이낸스 쪽에 약간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펑자오가 뭐라고 했냐면 월스트리트가 우리를 음해한다라고 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나 당당하게 사면 요청하겠다. 와 커밍아웃. 네. 재밌죠? 근데 미국은 진짜 자본주의 끝판왕이네. 심지어 대통령 일가도. 네. 이거를 트럼프가 혹시 뭐 코멘트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 차남은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뭐 USD1을 우리 스테이블 본인이 코인 하는 사업이니까. 네, 뭐 얘기하고 근데 트럼프가 뭐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거 하는 거를 뭐라 하진 않고. 전혀. 네. 야, 이 집안 재밌고 네, 이거 네. 뭐 USDC도 재밌고 이게 뭐 거의 삼국지 무슨 뭐 서로 공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가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가 벌어들인 그 지금까지 번 돈보다 그 이제 취임 전후 해가지고 코인 사업해서 번 돈이 더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맞아. 근데 그거는 그 공직자 재산 공개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야, 이게 듣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삼국지네요. 삼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USDT, USDC, USD1. USD1을 그 두 개 껴주는 거는 참. 트럼프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약간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저 운명이 그러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이 실제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시장이 커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장이 커져야지 자기 회사 발행사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코인 발행사들도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코인을 발행하면 뭐야 매매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뭐 게임 아이템을 사도록 하든지 뭐가 있어야 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 수요를 지금 USD1은 너무 땅짓고 헤엄치기로 만든 거죠. 나중에 그걸로 오일 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원유 대금을 USD1으로 치르라고. 달러랑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라면은. 야, 이거 재밌다. USD1, USDY도 있을 수 있는데. USDY 아마 그거 USDY 스트릿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릿. 지금 약간 제가 농담을 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USDY라는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티커가 어디서 발행한 거지? 아무튼 아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맘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게 뭐 자본금 네, 규제라든지 맞아요. 그 뭐 규정이 있겠죠? 있어요. 네, 그 규정을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니어스 액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라고 보면 하나는 그 준비금 요건이요. 네. 1대1 이상으로 그리고 달러 예금 단기 국채 요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핵심이 뭐냐면 이게 미국에 약간 큰 그림이 있는 건데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자를 주면 안 돼요. 아,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금 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예금이 되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국채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 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예금 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결국 왼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 주머니에 넣는 꼴밖에 안 되니까 새로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야, 근데 하여튼 이자만 주지 않으면 된다. 이자 지급 금지.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서 거기서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이자도 안 주는데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 이럴 경우에 아마 은행이나 뭐 이걸 발행하는 곳들은 그 이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느낌의 이자에 해당하는 그 무엇을 주겠죠. 이벤트. 뭔가를 주겠죠. 테무에서 막 자꾸 무슨 뭐 당첨되셨습니다 하는 거 주는 예를 것처럼. 들면 저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약에 애플 코인으로 사면 그 아이폰 10% 할인 10%까지는 안 주겠죠. 이제 국채 이자 해당하는 애플은 짜니까. 한 3% 뭐 이 정도 주겠죠.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묶어두고 있는 거니까 리저브를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카톡에서 뭐 이모티콘 사면은 얼마 할인, 3초코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그런 있는 식으로. 거니까. 이건 아직 이제 국내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은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선 아직 제도화가 안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발행은 할 수는 할 수 있는 거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핸드 누가 써?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수요는 둘째. 네,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상상의 영역인데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이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서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은행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비은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뭐 감시위원회 그런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제가 말한 핵심 규정이 뭐냐면 빅테크예요. 빅테크. 빅테크에 대한 일종의 약간 규제를 두는 건데 은행이야 원래 금융 영업을 하던 곳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금융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은행업을. 네네네. 이제 빅테크 같은 곳들이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약간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만장일치의 그 뭔가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발행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뭘 하지 말라고 돼 있냐면 이른바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광고나 마케팅에 쓰지 말아라. 정보? 그러니까 빅테크가 갖고 있는 건 비금융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비금융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행태라든지 네. 이 고객이 어떤 코인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맞아요. 이런 거. 그런데 금융 정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가 발행하게 돼서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고객들의 금융 정보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니들이 마케팅, 홍보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팔거나 기타 등등에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어요. 개인정보 이용한 마케팅 금지. 네, 뭐 그런 식의 약간 빅테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규제. 빅테크는 그 데이터가 핵심인데. 맞아요.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그 돼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제한적 사업을 허용. 할 수 없는 빅테크라면 스테이블 코인에 뭔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지. 원래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른 아니라. 행태 정보로는 이용할 수 있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빅테크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빅테크가 항상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금융 정보까지 합쳐지게 되면 네네. 그야말로 막강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제한을 둔 거 아닌가. 라는 약간 양지 쪽의 해설이 있고요. 음지 쪽의 해설로 보자면 요 빅테크를 반대한 쪽이 민주당이거든요. 네네네. 민주당은 월가랑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이게 지켜줘야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빅테크도 이제 은행업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네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을 다 뺏기게 돼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금융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 허용을 한 거 아닌가. 그 규정을 이제 민주당이 주장해서 넣었거든요. 라는 이제 음지 쪽 해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전통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득권을 또 지켜야 하는 거고 맞아요.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걸 우리 이야기로 좀 치환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쉽지가 이제 않죠.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제도화하겠다라는 거 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부총재 이야기였던가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은행이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 이제 금융업을 하던 곳에서 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테더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먼저 하는 놈이 장땡. 맞아요. 봉이김선달도 아니, 먼저 근데 대동강물 파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삼다수 많이 먹는 것처럼 1등 사업자가 이제 다 시장을 먹는 거다. 빨리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발행을 했을 때 그 원화 스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라고 쳐서 그걸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원화 서학개미 들은 다 USTD 테더랑 서클 사고 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단순히 시기적으로 먼저 한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기 힘든 이유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럼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아까 제가 USDT가 시장을 잠깐 장악한 점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코인 살 때 USDT로 다 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특장점을 가지고 나서 이거에 대한 수요처가 있나? 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어디가 먼저 한다라고 해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까? 여기는 조금 또 약간 의문인 거죠. 저도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지 않잖아요. 사실 코인을 사기 위해서고 혹은 디지털 금처럼 보관하기 위한 거고 혹은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솔직하게 크게 맞고 그러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가? 저도 약간 이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은 일종의 그거더라고요. 다 달러 자산으로 가버리고 그 국채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발권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만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자산이 다 이동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 국고채에 대한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던데 이건 좀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뭐 필요한 것과 실제로 이제 잘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통화 뭐 고속도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네.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화폐도. 네. 화폐가 플랫폼인데 기존에 있는 화폐는 이게 이름부터 법정 통화야. 그러니까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 화폐라는 거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네, 법으로 정해진 이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요. 이게 원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쓰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원화를 해외 나가서 쓰기가 일부 동남아에서 뭐 팁을 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진짜 예외적인 거고 사실 안 쓰잖아요. 어디 가서 쓰겠어 원화를. 좀 그렇죠. 네. 근데 예외가 있죠. 달러만 예외죠. 왜냐면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경이 있는데 법정 화폐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국경을 하고 이제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송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 화폐의 경우에는 은행들끼리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고 어쨌든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 통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돈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경 없이. 그리고 달러는 이제 국경 없이 마음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도 국경 없이 원화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깔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춘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하루에 차가 한 대밖에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설치하는데 더 돈이 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바꿔서 동남아의 어떤 나라나 유럽의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를 바탕으로 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수요를 느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99%가 달러 담보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시장이 선택을 안 하는 걸.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고 이러면서 지금 또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시장이 선택을 안 했냐라고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코인 사는 데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USDT를 쓴 거고 USDC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 통과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가 들어왔어요. 일종의 일단 다들 이제 발행 사업자가 굉장히 이런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나 그냥 빅테크로 할게 빅테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빅테크가 자신만의 이제 이른바 그 영역 테러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용처가 되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가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이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 삼성전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빅테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빅테크 안의 생태계에서 쓰일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최근에 있는 게 이제 K-팝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K-컬처. 아이돌 굿즈 살 네. 때 이런 그 데서 이제 이 생태계를 만들면 이걸 이제 원화 스테이블로 만들어야지 이른바 통화 고속도로가 깔려서 해외에서도 원화를 쓸 수 있는 수요를 이제 근데 그게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법정 통화처럼 원화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이브도 스테이블 코인, JYP도 스테이블 코인, YG도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원화 연동이잖아요. 근데 원화 가치 연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 원화 자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법정 화폐 어떤 걸 담보로 하느냐가 원화라는 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해는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Y 스트릿이 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하이브가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네, JYP가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되게 또 나중에 산발되는데 우선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급이 다변화가 되는 거죠. 원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10종류가 있어.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는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에 대한 수요는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수요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앞서갔네. 제 질문이 한 30년 앞서갔어요. 수요를 못 느낀다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하이브 굿즈도 살 수 있고 JYP 굿즈도 살 수 있어요. YG 굿즈도 살 수 있어. 이러면 좀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있을 텐데
BTS 거 사려면 무슨 스테이블 코인, 트와이스 거 사려면 어느 회사 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다 나뉘면 수요가 분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니 뭐 그 각 수요처가 예. 키워야죠 자기들의 수요를. 그죠. 그건 이제 숙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코인베이스에서 하이브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 코인을 사서 그 하이브 코인을 가지고 BTS 굿즈를 결제하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전혀 메리트가 안 느껴지지? 아니, 그냥 달러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오늘 테더가 되게 약간 그 CEO가 와 큰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냥 법정 화폐가 있고 원화가 있고 원화 스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굳이 왜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할까? 사실 지금 우리의 결제망에서는 전혀 뭐 필요성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죠.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얘기한 게 일단 달러의 경우에는 그 이른바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거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자들 때문에 수수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카드사한테 주는 수수료. 네네네. 그리고 그 카드사가 그 예전에 제 첫 직장이 은행이었거든요. 오. 은행에 했던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은행에 앉아 있으면 그 근처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카드 전표를 이렇게 갖고 와요. 그 카드 전표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처리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카드 지금은 전산화 됐나? 아무튼 그래서 고란 기자님이 옛날 분입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카드 전표에 도장 찍던 그런 시절. 아무튼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치의 전송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대호 씨한테 제가 10,000원을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토스로 해가지고 10,000원 보냈죠. 네. 그럼 진짜로 10,000원이 간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숫자만. 숫자만 간 거죠. 여기서 나중에 까고 여기서 은행간 까고 결제 은행간 따로 결제한 하죠. 따로 가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10,000원을 보내면 10,000원이 진짜 간 거예요. 대호 씨 지갑으로. 아하, 중간에 뭐가 거치는 게 아니야. 네. 블록체인이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이 각광받으면서 비자 마스터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 먹던 걸 이제 못 먹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금을 관리하고 뭐 해주던 은행의 수수료 수익도 줄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전송 수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지는 거고 이게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수수료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체감을 못 하는데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를 이제 넘나들 때 수수료 국경을 비싸죠. 넘나들 때 수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다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더가 지금 테더 CEO가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인들에게 테더 지갑을 지금 설치하게끔 자기들이 이제 꿈을 그래서 테더 이제 뭐 지갑 사업자도 뭐 인수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쉽게 말해서 테더 지갑이 있으면 여기서 1USDT를 우리 대호 씨한테 바로 보내면 중간에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모두 거치지 않고 바로 가치의 실시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 테더 지갑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에다 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 화폐로 송금하기도 힘들고 그게 추적이 돼서 걸리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면은 국제적인 송금이 용이하고 쉽고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뭐 할 때도 용이하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쉽다. 더 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런 가치를 이전하거나 결제 용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 금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가치가 안정적이니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그 법정 화폐라든지 자산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제 거래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건데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이나 각국 정부에서는 이게 결코 곱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사들 지니어스 액트에 명시된 게 뭐냐면 그 자금 세탁 방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다 협조해야 돼요. 달라면 네. 야 거래 가져와봐. 네. 지금 저 고란 씨가 이대호 씨한테 얼마 보냈는지 가져와봐.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이 지갑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갑을 만들 때 아마 KYC를 할 거예요. KYC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원 인증. 신원 인증을 하면 이 지갑이 누군지 원래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명성이에요. 그렇죠. 다 보이는 거죠. 지갑 번호만 뭐 ABCD 1, 2, 3, 4 이런 근데 이게 식으로. 누구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결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결제 사업자 이 지갑의 관리자는 그 신원 인증을 다 해가지고 지갑을 이제 설정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은행 계좌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탈중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되어 있으나 다시 중앙이 불러오면 탈탈 털리는 탈중앙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FBI에서 뭔가 이러한 지갑은 약간 범죄가 의심된다라고 테도사 측에다가 이렇게 약간 보내잖아요. 그럼 테도사가 그 협조. 지갑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자금을 그 묶어버려요. 의무가 있는. 네, 묶어버려요. 법에 의해서. 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서로 간에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이라든지 무기 대금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포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지갑 주소는 지갑을 아까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안 하는 지갑이잖아요. 제가 지갑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원 인증을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계속 좋아하겠네요. 사실 지금도 뭐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런 자본 이전 용도로만 놓고 보면. 네, 뭐 그렇죠. 어둠의 자본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당수가 물론 상당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그런 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둠의 수요가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올 이유는 사실은 그럼 없는 거예요. 아니요. 걸릴 수 있어서. 왜 넘어와? 오히려 더 잘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가면. 네네네. 제 말이.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수요자가 다르네. 아니 수요자가 그 다르네. 지니어스 액트에 나왔을 때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 정의해 보자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딱 해놨어요. 결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법정 통화 아니야. 라고 명시해 놨어요. 증권 아니야. 예금 아니야. 라고 딱 명시해 놨어요. 약간 네이버 머니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한 약간 머니, 한 게임 머니.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 CBDC를 추진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속 들어가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 와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는데 CBDC를 추진할 때 이게 약간 되게 연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은행도 걱정인데 연준은 더 걱정이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만약에 이 CBDC가 어쨌든 전자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디지털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연준이 발행하는 화폐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지니어스 액트에 보면 저는 그 부분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말을 할 때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거나 미국을 뭔가 그 스테이블 코인 할 때 거기다 앞세운다거나 그 뭔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이름 팔지 마라. 우리는 팔지 마. 대신 달러 연동 이거는 돼. 난 보증한다 안 했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준이 보증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의 책임이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것도 미국 정부나 연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초반부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패깅이라고 해서 1달러에 연동된다라고 하는 건데 USDT도 서클도 그렇고 USDT1도 그렇고 나중에 Y3C 만들 수 있는 USDY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발행되는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갖고 있던 미 국채를 사갖고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다 한들 얘가 100 움직일 때 똑같이 100 움직이고 99 떨어질 때 똑같이 99 떨어지고 이거는 이론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시장에서는 달리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디패깅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그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걸 누가 맞춰요? 그거 이제 시장에 이제 뭐 유동성 공급자나 이런 사람들 이제 맞추는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USDT를 만약에 이제 그 법정화폐로 바꾸는 방식이 사실 그냥 일반 소매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래소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더사로 들고 가서 나 이거 달러로 줘 하면은 그때 테더사가 이게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환불이라고 해야 되나? 뭐 환매? 환매가 그냥 그 비율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모든 그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으로 만약에 테더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1달러보다 테더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이력을 보면 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영란은행을 공격했던 적 있잖아요. 영란은행 파운드가 그때 달러였나요? 패깅으로 갔었는데 저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파운드화를 매도하는 공격을 해서 조지 소로스가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결국에는 방어하다가 영국의 중앙은행마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심지어
닉슨 쇼크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 미국도 금태환 제도로 있다가 1온스당 35달러였던가 그렇게 패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너네 그만큼의 금 없는 것 같은데 금 좀 줘봐 하니까 우리 이제 금태환 정지. 심지어 미국마저도 금태환 제도를 속이었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해서 미국 정부만큼이나 혹은 영국 정부만큼이나 영국의 중앙은행보다 더 건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뭐 지금 일단 법안에 따르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믿고 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못 믿겠으면 이용을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일종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갖는 리스크라는 겁니까? 근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기는 지금 이제 담보금이 되게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투명하게 약간 공개가 되는 구조라서 그렇게 리스크가 클 것 같진 않고 뭐 만에 하나라도.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네. 날 수도 있다. 뱅크런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가서 만약에 이거 나 달러로 바꿔줘라고 인출 하는데 사태. 예, 바꿔줘라고 하는데 만약에 테더가 이거를 만약에 못 내주면 이거 그다음에 코인 뭐 어쨌든 팩이 깨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돈은 그만큼 있었는데 미국 장기 국채를 맞아요. 그만큼 갖고 있어서 당장 유동화를 못 시켜가지고 무너졌던 거잖아요. 이게 뭐 예금과 대출 뭐 듀레이션 차이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저는 지니어스 세트를 보면서 그래서 단기 국채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던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한 3개월물까지만 갖고 있어라. 네, 맞습니다.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약간 유동성 문제 때문에 약간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뭐 디펙이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로 담보금을 구성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은행 필요 없이 각각이 다 지갑을 갖고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야말로 이른바 결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원화 스테이블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있다고 봐요. 바로 이 AI 에이전트 간 결제.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법정 통화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코인의 특성이기도 한데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머블 머니다. 돈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뭔가 저기 그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네네네. 정부 지원금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뭐 4개월까지만 써. 이거 지금 4개월 되면 무효가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의 카드에다가 넣어주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래머 왜 10,000원짜리 집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줄 알았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돈, 언제 이후엔 사라지는 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러면 야 우리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것도 4개월 안에 써야 된다고 하잖아. 그거는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그쵸. 자기네들이 그걸 결제 결제를 이제 사업자.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 은행 사업자들이 그거를 이쪽에 뭔가 제한을 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돈 자체에다가 아예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 AI 에이전트 시대에 테더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테더 CEO가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나의 냉장고와 저기 쿠팡이 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AI 에이전트가. 그럼 이 결제를 할 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원화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 은행을 끼고 막 결제가 되게 좀 여러 가지 거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적으로 쿠팡에서 휴지도 사서 쓰고 치약도 사서 쓰는데 한 28일 만에 자꾸 치약이 바닥나더라.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28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는데 그 결제가 어디 통장에 연결된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왜냐하면 그 이제 AI 에이전트가 쓰는 돈은 달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달러 스테이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 간 결제가 아니라 기계 간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이러면은 법정화폐로는 안 되거든요. 프로그래밍이 된 돈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하겠다고 나온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에 약간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가격 변동 위험도 없이 기계 간 결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진정한 AI 에이전트 시대에 통화가 될 수 있는 건 약간 그거네요. 그러면 저기 옵티머스 로봇이랑 피규어 AI 로봇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저 혹시 당근 저희 주인께서 YG 부스터 하나 팔아오라고 네, 했는데 네. 예 당근 맞으시죠? 네, 예, 제가 스테이블 코인 네. USDT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로봇끼리 하고 그죠? 주인이 이거 팔아왔습니다. 어. USDT 지갑 보시면요 입금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 만약에 이게 지갑 간 프로그래머블 야. 머니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간에 은행이 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먹는 수수료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껴 있을 때 거래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없애버리고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계간도 지급 결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도 그런 식의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예. 원화 스테이블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서 또 비효율이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주는 그 원화 스테이블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사실 내국인이 한국에서 결제를 할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테더 CEO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돼서 국제거래 그리고 만약에 한국 내 거래라고 했을 때도 인간이 아니라 AI끼리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필요하니까 그때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멀리 간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른바 통화 주권 얘기하면서 어쨌든 뭐라도 해야지 이거 좀 막아보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행은 자유인데 문제는 수요죠. 그렇죠. 수요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근데 어쨌든 무슨 스테이블이건 간에 이 스테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인지 원화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원화가 뭔가 매력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 돼야지 원화 스테이블이 인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원화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불닭볶음면 사 먹고.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서 인생 네컷 찍고. 이걸 뭐 발행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고민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와이스트리트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관련주들 미치게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스토리로 뛰는 겁니다. 내러티브로 뛰는 거지. 주가가 이게 아니라 내러티브로 뛰는 거지. 이거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 어디가 발행한다고 쳐요. 그걸 도대체 얼마나 누가 쓰겠어요? 오히려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던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 같은 기업도 올랐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 암호화 필요하니까 물론 그걸로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못 벌. 뭐 항상 먼 미래에 있는 거 이제 꿈을 갖고 또 이제 PDR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PDR 그렇죠. PDR로. 그래서 약간 지금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자면 제가 그 자본금이 5억짜리라고 이제 뭐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법안 자본금 5억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본금이 5억이니까 이제 아무나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아무나 발행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면 이제 규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예를 들면 사람도 써야지, 마케팅도 해야지, 뭐 하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 치잖아요. 이 고정 비용을 약간 다 감수하고 실제로 돈을 벌려면 발행 규모가 몇천억 단위는 이제 좀 돼야지 네. 이제 그래 좀, 거래라도 좀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몇천억 단위로 천억이라고 치면 천억까지의 수요를 만들 수 있나? 과연 그 회사가? 제가 보기에 그런 회사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회사는 뭐 온라인 커머스를 한다라든지 이런 몇몇 군으로 또 좁혀지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실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PDR로 그냥 투자하시는 테마. 거고. 네. 테마. 그래서 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마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뭔가 법안이 구체화되거나 아니면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뭔가 액션이 나오면 그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다만 이게 언제 올라도 지금 왜 올랐지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왜 떨어졌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뭔가 그게 패깅이 깨지는 개념이야? 아니면은 원화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지금 주가가 꿈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업 있거든요.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얘가 왜 오르냐 싶으면 진짜. 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에 대한 수요도 근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무슨 쓸모가 몇 있겠어요? 명이나 사겠느냐.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테더 써요. 테더. 그러니까 자기네 통화 못 믿으니까 네. 달러로 환산하고 월급 들어오면 바로 뭐 휴지든 생필품 다 사고 막 이런 건데. 그리고 네.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이제 테더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내국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테더로 달라고 한다. 뭐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야 이거 테더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냐? 은행 가면 바꿔주냐?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자들 입장에선 테더로 받는 게 오 좋네. 좋죠. 송금 수수료도 없고. 맞아요. 제가 아까 첫 직장이 은행이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 근처에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한 100만 원을 보내, 송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는데 송금 수수료. 수수료 떼고 나면은 한 80만 원 가나? 수수료가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수수료 그렇게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보내는 은행이 중국에 있는 시골이야. 처음에 몇 개 은행을 거쳐야 돼서 처음에 우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었던 은행에서 이 돈이 저기 어디 BOA인지 모건 뭐 체이스 뱅크인지 아무튼 어디로 가. 거기서 이제 공상은행 쪽 어디로 가. 거기서 이제 또 시골은행으로 가. 이걸 거치다 보니까 은행을 네 군데 거치니까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까이는 거예요. 80 몇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매달 오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어서 보내라. 한 번에. 라고 했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불안하죠.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달러. 10,000달러인가? 1,000달러.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외과 송금액 안 걸리려면 한도. 1,000불 미만으로 해야지 그게 안 걸려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물론 그거는 이제 카드 전표에 도장 찍던 시절 얘기니까 옛날 얘기긴 지금은 합니다만. 아마 되게 많이 싸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쵸, 정말 지금 많이 싸졌고 그때 수수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야, 이 은행들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분들이 오히려 코인을 사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제가 아까 USDT라고 그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이제 베트남이라고 치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코인이 굉장히 약간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동남아 중에서도.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선 USDT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USDT로 주는 게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노동자 임금으로 줬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고도 하잖아요. 인건비 내가 이거 얼마 쓰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임금은 법정화폐로 줘야 됩니다. 코인을 주면 안 돼. 일단 법적으로. 일단 법적으로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법이 그게 네가 나 원화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바꾸든지 그거는 코인을 알아서 사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아예 USDT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던 게 뭐냐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만약에 그 법은 이제 법정화폐를 줘야 되나 그걸 이제 없다라고 치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고 맞아요. 우리 인건비 이 정도 맞아요.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USDT로 주면.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사장님이 그래서 USDT를 만약에 지금 현재 USDT를 구하려고 하면 OTC 시장에서 내가 어떤 이제 업자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더를 사는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방법이고 뭔가 이게 이제 알아야 돼. 그런 사업자를.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소에다가 100만 원어치 입금하고 100만 원어치 USDT를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에다 100만 원 입금하고 100만 원어치 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 입장에선 이거 나 월급 주려고 거래소 입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금 처리나 뭘 할 때는 이분이 그냥 자기 코인 거래하려고 입금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까 비용 처리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USDT를 샀어. 그럼 이 USDT를 사가지고 그 노동자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 지갑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걸 이제 막기 위해서인데. 사장님 지갑으로 보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오해를 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이에요. 너 왜 회사 돈으로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내? 맞아요. 이 사장님이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 있는 사장님 계좌나 아니면 그 메타마스크라고 이제 그런 개인 지갑이 있거든요. 개인 지갑. 이런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을 보내는데 이 개인 지갑은 사장님 거라고 인증을 받아야지 이 업비트에서 그 사장님 지갑으로 USDT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간 다음에 사장님이 만약에 그 노동자 지갑에다 거기서 꽂아줄 수는 있어요. 거기서. 복잡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은 코인 투자를 한 거예요. 임금을 준 게 아니라.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회사 돈으로 코인 투자. 똑같은 거 되는 거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야 그러면 이제 월급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 계좌 개설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기 그냥
사장님들이 원화로 줄 테니까 알아서 바꾸세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비용 처리 안 하고 자기가 약간의 뭐랄까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서 그 노동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2025년 6월 버전이고 또 제도라든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훗날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이제 그때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아이고 사장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외환 USDT가 막 커지면 이제 우리 외화가 막 유출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뭐 약간 돈 많은 분들이 OTC로 사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재 이제 양지에 있는 시장만 놓고 보자면 외환 관리가 안 된다. 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OTC가 아니라 이제 장외 시장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테더를 구할 수 있는 건 거래소를 통하거든요. 네. 그럼 거래소는 다 신원 인증하고요. 이 자금이 어디로 나간지를 다 이렇게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다 네, 규정하고 네, 있어요. 현재.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외화가 막 유출되고 막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제가 유출 불가능하다.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간 걸 기록을 해서 아는 건데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주식 투자한다고 우리 소학개미들 다 투자하는 거 다 하잖아요. 네네네네. 다만 다 똑같은 기록에 거네. 남을 뿐이지.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또 신고도 해야 되고. 꼬리는 달려 있다. 네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야 외화 유출 이거 관리 안 된다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양지에 있는 제도로 보자면 관리가 되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음지가 얼마나 활성화돼가지고 진짜 막 큰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OTC에서 막 테더를 사가지고 막 해외로 빼돌려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은 또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그건 모르겠고. 네. 해외 막 도박 자금 이런 거. 근데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테더를 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방법이 지금 거래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카카오 예전에 클레이튼이라는 아 이거 진짜 블록체인 네트워크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코인이 클레이였고 이게 한때는 조금 주목을 받다가 완전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있죠. 있긴 있는데 네. 약간 망했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또 나중에 무슨 뭐 일본 라인 기반 블록체인이랑 합병을 했다가 또 뭐 무슨 메인넷을 바꿨다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카카오 묻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카카오가. 네. 거기가 클레이튼이 있었고요. 네이버 쪽에 라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라인 쪽도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핀sharing 받고 뭐 하고 있다가 어쨌든 둘을 합쳤습니다. 그 카이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카이아는 거슬러 올라가면 카카오라는 엄마와 네이버라는 아빠를 두고 있는 셈인 거예요. KAIA. 카이아. 카이아. 그런데 그때 약간 이걸 뭐 합병하고 뭐 법인을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 카이아와는 관계 없는 회사가 됐어요. 아예 그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제3자한테? 네. 투자를 받고 뭐 하면서 이게 그래서 좀 아까운데요? 몇 년 더 기다렸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왔을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카이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하지 않겠냐라고 카이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희망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카이아 가격이 최근 1개월간 한 100% 올랐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거래가 되는 코인이니까. 네, 코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새로 하는 게 낫지. 근데 이 얘기 했다가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커뮤니티에서 그쪽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완전 박제됐어요? 찍혔더라고요. 두고 보자 이러고. 고라니가. 맞아요.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네, 카이아.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니 물론 카이아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카카오가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이아를 선택을 할까? 아니면 USDT나 뭐 USDC를 발행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이런 걸 선택을 할까? 카이아를 기반으로 한 달러 스테이블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USDC나 USDT 있잖아요. 여기에 플랫폼 체인으로 저는 카이아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한다. 이제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을 카이아를 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더리움 체인이 지금 USDT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트론이 수수료가 싸서 그냥
만약에 똑같이 트론 기반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다라고 하면 카이아도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쓸까? 라고 했을 때 카이아를 쓸까? 그러니까 살짝 그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지원을 한다던가 어떤 그 서비스가 그 해당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트론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솔라나 기반의 USDT를 지원한다. 이런 게.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가 카이아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을 지원할까?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을 지원할까? 보자면 이더리움 기반을 지원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걔네들이 이미 다 그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그래서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카이아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가르침을 주세요. 저는 고란 기자님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르처란다. 가르쳐 주시면 되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이게 약간 이른바 뭐라 하나 그래도 플랫폼으로서 거의 뭔가 우리 국내 K 프로젝트, K 블록체인 약간 희망을 줬었던 프로젝트인데 유야무야가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장성이 좀 없었던 거지만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또 그 핵심은 다시 수요가 될 테고 맞아요. 그러면 그 사용처를 또 이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된다 와가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또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그게 또 현실이 되는 순간 관련주는 선반영.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 와,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생각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가지고 우리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